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번엔 대기업 직원 불륜 이런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되었죠. 남편이 외박하자 아내가 회사 건물에 잠복해 있다가 함께 출근하는 남녀의 샴푸 냄새를 확인한 후 여성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글과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오가는 직원들 사이에서 한 여성이 다른 여성의 머리채를 붙잡고 남성은 이를 말리고 있는 모습이 담겼죠. 이 사진이 온라인에 공유되면서 당사자들의 얼굴은 물론이고 가족관계와 직장까지 개인 신상 정보가 퍼졌다는데요. 이렇게 개인정보를 퍼날라도 되는 걸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직원들에 따르면 남편과 상간녀가 사내 커피숍에서 커피를 테이크아웃 하면서 서로 스킨십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내에게 발견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후에 사진과 신상 정보까지 온라인상에 유포가 되었다는데요. 폭로 내용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 개인정보를 유포할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체의 카카오톡방,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같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 내용이 퍼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에 이렇게 글을 게시를 하면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전파성이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단체 카톡방에 올라온 관련 내용을 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이런 내용을 다시 또 유포하는 것은 그 유포한 사람에게 다시 또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행위가 됩니다. 최초의 유포자만 처벌하는 게 아니고요. 이름, 직장명 등 이니셜로 표기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당사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댓글을 작성하거나 악의적 댓글을 남기는 것도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이제 공론화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분노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분노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글을 올리는 경우인데요. 또 그걸 가지고 본인이 같이 거기에 동참해서 이런 정보를 퍼뜨리면 본인도 그 개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댓글을 작성하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가면 모욕죄가 또 성립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글이 일단 올라왔을 때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다 보면 또 그런 글 올린 사람의 의도에 휘말릴 수 있어서 가능하면 저희가 글이나 이렇게 SNS에 올라오는 것들을 봤을 때 좀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이현지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지 변호사입니다. 오프닝 방금 들으셨잖아요. 네네. 그 대기업 직원의 불륜 내용, 화가 나시겠죠? 화가 나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가서 머리채를 잡으면은 안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샴푸 냄새를 확인을 하시는 과정에서 머리채를 잡게 되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상황이 이성적이실 수는 없겠지만 오히려 냉철해지셔야 이제 네. 그 단죄도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런 행위는 하면 또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재판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이러한 부정행위를 가지고 뭐 이혼 사유로 삼거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또 본인이 이렇게 폭행을 해버리면 그 위자료도 못 받게 될 수도 있어서 또 그런 점에서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된 사연 또 만나보고 이현지 변호사님과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어린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남편은 화가 나면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데요. 얼마 전 크게 부부싸움을 하고 살 수가 없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급하게 나오고 혼자 모든 짐을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서 재혼 몇 벌하고 아이들 물건만 챙겨서 나왔는데
그 이후에 남편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다면서 나갈 땐 마음대로 나갔지만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남편과 살 수 없다고 생각했고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부모님과 함께 집에 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집에 없고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해도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집에 들어가면 고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제 집이고 제 물건인데 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열쇠공을 불러서 현관문 자동키를 해체하고 들어가면 주거 침입이 되는 건가요? 네, 이혼 사건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의뢰인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혼을 결심하시고 집을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나 이제 소송까지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한 집에 살면서 소송을 하시는 거는 너무 힘드니까 네. 이제 집에서 나오게 되시는 경우도 많고요. 또 아니면 폭력이 일어나서 그 폭력을 피해서 급하게 집에서 나오게 되시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 물건이나 아이들 물건을 다 가지고 나오실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추후에 다시 집에 가서 이제 짐을 가지고 나오고자 하시는데 그때 이제 지금 주신 사례와 같이 형사적인 문제로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근 대법원에서 불륜남이 집에 들어와서 부정행위를 한 부분이 주거 침입이냐에 대해서 공개 변론을 진행하면서 지금 주신 사례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주거 침입이 될 수 있는지 공개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그 부정행위 경우에는 이 사람이 집에 들어간 것 자체가 어쨌든 불법적인 민사적이라 하더라도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기 물건을 가지러 들어간 거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여간 요번에 이제 공개 변론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주거 침입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종합적인 좀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또 이런 사례에서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게 많았는데 어떻게 판단이 되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집을 나오셨던 네. 어떤 부부 중에 일방이 음. 집에 다시 들어가는 과정에서 네.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목적이나 음. 이제 그 출입 과정에서 이제 범죄 행위가 수반되면 네. 주거 침입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예를 그러니까 즉, 들면은 어떤 예. 거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신 사례와 같이 현관문을 이제 뭐 자동 키를 부수고 들어가신다거나 이제 그런 행위는 재물 손괴에 해당하고 네. 또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목적이 이제 결혼 생활을 계속 그 유지하기 위한 거주의 목적이었느냐 아니면 뭐 다른 목적이 있었느냐 등을 이제 봐서 이제 판단을 하신다는 건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일선에서 일을 하고 또 이제 고소까지 되다 보면 그 거주지가 이제 부동산이 명의자가 누구냐, 전세면 전세 계약자가 누구였느냐, 또 단독명의냐, 공동명의냐, 뭐 여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그 경우도 있었고요. 네. 아니면 뭐 진짜 현관문 손괴나 이런 부분. 이 있다면 불법적으로 이제 인정을 하시는 경우도 많았고 네. 또 대부분의 경우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이제 물건을 가지고 나오시려다 보니까 뭐 부모님이나 제3자와 가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기존 거주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처벌을 받으시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또 어떨 때는 또 집을 나간 지 얼마 만에 다시 들어오고자 했느냐라고 해서 이제 집을 나간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더 이상 이제 공동 거주지를 이탈한 걸로 봐서 네.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고 공동 거주지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뭐 경찰분들이나 검찰 측에서 어떤 기간이면 장기간이고 어떤 기간이면 단기간이다. 네. 뭐 이렇게 판단을 뭐 이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의뢰인분들이 질문을 하셨을 때는 네. 최대한 이런 형사 고소로 이어지지 않거나 분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이제 의뢰인들을 보호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일단은 나갔는데 비밀번호가 바꿔지다 보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에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주거에 대한 권한이 이 비밀번호를 바꿈으로써 침해됐다고 볼 수 있기도 한데 이제 그거를 뭐 이제 현관문을 부수면서 들어가거나 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불법적으로 보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었고요. 네, 또 네. 우리 이제 이현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간이 흘러버렸을 때는 어차피 주거에 대해서 이런 내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주거 침입을 인정하는 경우 뭐 이렇게 좀 사안마다 매우 달라졌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도 보면은 일률적이지 않다 보니까 답변드리기가 참 어려웠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대법원의 판단을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사연으로 돌아가서 보면 살해자처럼 중간에 집에 들어가서 짐을 가지고 나오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변호사님이 좀 조언을 해주시죠. 일단은 뭐 그 시건 장치를 네. 함부로 손괴하거나 하시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남편한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고 그 뭐 어떤 물건을 특정해서 언제 가지고 나오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최대한 그 기본적인 대화는 좀 시도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먼저 협조를 구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혹시 소송이 진행된다면 사실은 이제 그 대리인들이 중간에 서서 양쪽 당사자의 의사를 좀 조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언제 어떻게 갖고 나오겠다라고 해서 조율은 하는데 이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판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네네. 법원이 이런 세간이나 개인의 짐까지 일일이 재산 분할의 일환으로 해주시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협조가 정말 안 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뭐 못 가져 나간다. 내가 왜 이걸 줘야 되냐? 또 그런 물건 없다 하면 또 예, 부정하시죠. 그렇죠. 뭐 네. 못 가져 나간다라고 하고 그런 물건 없다라고 하시는 네. 분들 많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이렇게 기본적인 배우자의 물건까지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결혼 생활에는 어떠했겠느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저희 의뢰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는데요. 사실 소송에서 이런 행위가 이제 그 판사님한테 알려지면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판사님도 권고는 하시지만 뭐 어떻게 줘라 마라 하시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폭력을 피해서 나오실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이혼을 결심하시고 이제 나오실 때는 그래도 소중한 물건이라든가 뭐 본인의 이제 물건. 예, 그렇죠. 네. 본인의 물건 그다음에 이제 뭐 자기 거라고 생각이 되시는 여러 가지 뭐 귀금속이 있으면 좀 정리를 해서 가지고 네. 나오시는 게 방법으로 보입니다. 우리 이현지 변호사님 조언하신 대로 일단 이제 폭행이 있어서 긴급하게 나온 경우가 아니라면은 가능하면은 본인의 물건을 미리 좀 정리를 해서 챙겨 나오시는 것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현지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패닉의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